저건 미사일이 아닙니다. 마법입니다. 아니, 신의 장난입니다. 한국 미사일 실험 중계 영상이 펜타곤 브리핑룸에 재생되자마자 수십 명의 미 국방부 고위 장성들과 MIT 출신 공학 박사들이 일제히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하의 속도로 날아가던 미사일이 공중에서 멈춰서서 180도를 회전해 적의 뒤통수를 뚫어버리는 광경. 인류가 수백 년간 쌓아온 뉴턴의 물리학 법칙이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나라의 기술력 앞에 처참하게 짓밟히는 순간이었지요. 어제까지만 해도 한국 무기는 가성비일 뿐이라며 비웃던 미국의 로키드 마틴과 보잉, 영국의 BAE 시스템즈 회장들은 지금 전용기를 타고 한국의 창원 공장 정문 앞에 줄을 서 있습니다. 일본의 방산 관계자들은 자신들의 기술이 구석기 시대 유물로 전락한 것을 목격하고는 망연자실한 채 귀국길에 올랐고, 중국의 최정예 기갑 부대를 지휘했던 고문단들은 전원 숙청, 위기에 처해 벌벌 떨고 있습니다. 한국을 적으로 돌리는 나라는 지도에서 지워질 준비를 해야 한다. 전 세계를 공포와 경외심으로 몰아넣은 한국 방산의 진짜 비밀. 그리고 그들이 우리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던 충격적인 내막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2025년 12월의 방콕은 습한 열기보다 더 지독한 무력감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도심 전광판에는 연일 캄보디아 스캠 단지로 끌려가 생사가 불분명한 태국 청년들의 숫자가 올라오고 있었지요. 하지만 태국 정부는 그저 침묵을 지킬 뿐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었지요. 캄보디아의 배후에 있는 거대 자본, 그 서슬퍼런 눈치를 보느라 자국민이 지옥 같은 단지에서 죽어나가는데도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녹음기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었던 겁니다. 국경 근처까지 갔던 태국 구조팀이 적군의 무전, 한마디에 꼬리를 내리고 돌아왔다는 소문이 들릴 때마다 방콕 시민들의 가슴에는 피눈물이 맺혔습니다. 사자는 이빨이 빠진 지 오래였고 하이에나들은 그 주변을 돌며 비웃고 있었지요. 당시 태국 외교부 장관이 비공개 회의에서 내뱉었다는 한마디는 당시의 처참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저들을 건드리면 당장 내일부터 방콕의 전기가 끊기고 물가가 폭등할 겁니다. 국민의 목숨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경제적 파멸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자국민을 지켜야 할 국가가 오히려 국민을 인질로 삼아 변명을 늘어놓는 꼴이라니 참으로 비참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숨막히는 정적을 깨뜨린 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날아온 전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캄보디아의 그 악명 높은 시아누크빌 7번 단지에서 한국인 청년 한 명이 납치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지요. 사실 전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과연 한국도 태국처럼 거대 자본의 눈치를 보며 물러설 것인가 하는 의구심 섞인 시선이었지요. 하지만 대한민국은 그들의 상상을 비웃기라도 하듯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발생 24시간 만에 한국 대통령실에서 나온 공식 성명은 짧고 강렬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건드린 대가는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닐 것이다. 우리는 허락을 구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를 데리러 가는 것이다. 이 선언이 나오자마자 전 세계 외교관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배후에 있는 거대 국가의 눈치를 보지 않느냐는 외신의 질문에 우리 외교부 대변인은 헛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지요. 우리는 자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비즈니스를 하지 않습니다. 그게 선진국의 격이라는 겁니다. 태국 정부가 한 달 넘게 서류만 만지작거릴 때 한국은 이미 K가디언이라 불리는 독자 정찰 자산을 캄보디아 상공에 띄웠습니다. 캄보디아 당국이 우리 영공을 침범하지 말라며 으름장을 놓았지만 한국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우리 아이가 있는 곳이 곧 우리의 작전 구역이다. 방해하면 즉시 적대 세력으로 간주하겠다. 이것이 바로 태국이 그토록 부러워했던 대국으로서의 단호함이었지요. 12월 12일 새벽 프놈펜 공항에는 정체불명의 한국산 전용기 3대가 미끄러지듯 내려앉았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내린 이들은 화려한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었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운 한국의 통신보안 특수팀과 정예 구조 요원들이었지요. 그들이 공항 귀빈실에서 캄보디아 고위 관리들과 마주 앉았을 때 현장 분위기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캄보디아 관리가 거만한 태도로 이곳의 법을 따르라며 서류 뭉치를 내밀자 우리 팀장은 서류를 보지도 않고 테이블 위에 작은 단말기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캄보디아 관리가 물었습니다. 우리 팀장은 무심하게 대답했지요.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들이 자랑하는 그 블랙도어 방어 시스템의 모든 제어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버튼 하나만 누르면 당신들 관저의 전등조차 켜지지 않을 겁니다. 한국의 자선 전기 사업이 캄보디아가 전력망을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이유라는 것을 모르시는 겁니까? 캄보디아는 사실상 자국 전력망을 유지할 기술력조차 없어서 한국에 빌붙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우린 지금 협상을 하러 온 게 아닙니다. 30분 드립니다. 우리 국민과 함께 갇혀있는 태국인들까지 전부 내보내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압도적인 네트워크 장악 기술이 적의 심장부를 이미 마비시키고 있었던 것이지요. 거대 자본의 뒤에 숨어 태국을 비웃던 이들이 한국의 무시무시한 기술적 집행력 앞에 바들바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중국에 빌려서 쳐놓은 전자파 차단막이 한국의 기술력 앞에서는 종이장보다 못하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캄보디아 관리들이 급하게 어딘가로 전화를 걸며 당황하는 모습은 그동안 태국을 윽박지르던 오만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과 태국의 국격의 차이였죠. 결국 30분이 지나기도 전 시아누크빌 단지에 그 굳건하던 철문이 열렸습니다. 한국인 청년과 함께 수십 명의 태국 청년들이 빛이 쏟아지는 입구로 걸어 나왔지요. 그 광경은 현지 태국인들의 스마트폰을 통해 전 세계로 생중계되었습니다. 태국 정부가 한 달 동안 구걸하듯 매달려도 단 한 명도 빼내지 못했던 그 지옥에서 한국은 단 48시간 만에 문 열어라는 한마디로 자국민과 형제 국가의 국민까지 구해낸 것입니다. 그날 저녁 태국 SNS는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이것이 진짜 국가다. 한국은 사자의 심장을 가졌고 우리 정부는 쥐의 심장을 가졌다. 라는 분노와 부러움이 섞인 글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지요. 특히 한국 요원들이 구조된 태국 청년들의 어깨를 두드려주며 이제 괜찮다. 집에 가자라고 말하는 장면은 태국인들의 심장에 불을 질렀습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걸어야 하는가를 한국이 몸소 보여준 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구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단호한 행동에 자극받은 태국 국민들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처럼 우리도 당당해지자라는 외침이 방콕 전역을 휩쓸었고 궁지에 몰린 태국 정부는 결국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에 떠밀려 캄보디아에 최후 통첩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캄보디아의 배후 세력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기술력이 이토록 무자비하고 단호할 줄 몰랐던 것이지요. 한국을 건드린 것이 우리의 최대 실수였다는 말이 그들 내부에서 흘러나올 때쯤 이미 전장의 공기는 바뀌어 있었습니다. 한국이 열어준 길을 따라 태국의 분노가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고 그 선봉에는 한국의 기술력이 빚어낸 무시무시한 불방망이들이 전장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제껏 본 적 없는 새로운 전쟁의 양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남의 눈치를 보며 숨죽이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든든한 등대가 길을 비추자 인도차이나의 사자가 드디어 잠에서 깨어나 포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2025년 12월 15일 새벽 4시 40분 태국 동부 수린주의 공기는 평소보다 무겁고 습했습니다. 국경 인근의 마을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이따금 들리는 풀벌레 소리만이 정적을 메우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 평화는 단 1초 만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사실 태국은 조금은 방심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중국이 캄보디아의 뒤를 봐주고 있다지만 그래도 태국과 캄보디아의 전력 차이는 태국의 압도 우위라고 보는 게 맞았거든요. 그러나 이러한 태국의 방심은 캄보디아 국경 너머의 하늘이 갑자기 대낮처럼 밝아지면서 완전히 사그라들었죠. 그것은 서광이 아니라 지옥에서 올라온 불줄기들이었습니다. 캄보디아군이 보유한 수천 발의 로켓탄이 밤하늘을 가로지르며 태국 땅을 향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국경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 배후에는 전 세계 군사 패권을 노리는 중국의 무지막지한 지원이 도사리고 있었지만 그 지원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강력했던 것입니다. 중국은 이번 전쟁을 자신들의 신형 무기 전시장으로 삼기로 작정한 듯했다. 캄보디아군이 쏘아 올린 것은 중국산 PHL-03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었습니다. 한 대당 12발의 300mm 로켓을 쏟아붓는 이 괴물은 단 한 번의 일제 사격으로 축구장 60개 면적을 문자 그대로 지우개로 지우듯 평지로 만들어버립니다. 예시를 들어볼까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로켓탄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 레이더 화면이 마치 소금이 잔뜩 뿌려진 것처럼 하얗게 마비될 정도였습니다. 중국의 악랄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캄보디아 지휘부에 전수한 전술은 인간의 탈을 쓰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정밀 유도 기능이 없는 저가형 로켓탄들을 일부러 민간인 밀집, 지역인 수린주의 병원과 학교, 그리고 대피소로 집중시켰습니다. 군인을 죽이는 것보다 민간인을 노리는 것이 항복을 받아내는 가장 빠른 길이다라는 중국 군사 고문단의 비인도적인 전략이 실제 현장에서 집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폭탄이 터질 때마다 아이들의 비명과 무너지는 건물 소리가 수린주의 새벽을 난도질했습니다. 정말이지 인간이길 포기한 악마들의 발상이라고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태국군이 그동안 신주단지처럼 모셔왔던 미국제 AN/MPQ-64 센티넬 레이더는 그 순간 아무런 쓸모가 없었습니다. 중국산 최신형 전자전 장비가 뿜어내는 강력한 노이즈 장막에 가로막혀 완전히 장님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레이더병들은 비명을 지르며 모니터를 두드렸지만 화면에는 그저 지직거리는 노이즈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목표물 식별불가라는 절규만이 지휘소에 가득했습니다. 수천억 원을 들여 구축한 방어망이 중국산 저가 전자파 공격 한 방에 거대한 고철 덩어리로 변해버린 꼴이었지요. 하늘 상황은 더 비참했습니다. 다급하게 이륙한 태국 공군의 F-16 전투기들은 활주로를 떠나자마자 적의 사냥감이 되었습니다. 국경 근처에 촘촘하게 배치된 중국제 HQ-9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이 거미줄처럼 하늘을 옥죄고 있었거든요. 이 미사일은 사거리가 200km에 달해 태국 전투기가 엔진 소리를 내기도 전에 이미 낙온을 완료해버립니다. 이륙 후 단 3분 만에 태국 최고의 조종사들이 몰던 기체들이 불덩이가 되어 추락했습니다. 적의 레이더망 안에서 태국 공군은 그저 좁은 유리병 속에 갇힌 쥐와 다름없었습니다. 날개조차 제대로 펴보지 못한 채 추락하는 동료들을 보며 조종사들은 절망했습니다. 단그레크 산맥 100km 전선은 이미 거대한 아비규환의 현장이었습니다. 폭격의 진동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수도 방콕의 고층 빌딩 유리창까지 흔들어 깨웠습니다. 시민들은 공포에 질려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서방 언론들은 기다렸다는 듯 태국의 멸망을 예견했습니다. CNN과 BBC의 군사 전문가들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 태국 공군의 시대는 오늘부로 완전히 종말을 고했다. 캄보디아의 완승은 이제 시간 문제일 뿐이다. 라며 차가운 사형 선고를 내렸지요. 미국의 동맹국들도 발만 동동 구를 뿐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그 어떤 실질적인 도움도 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 힘으로는 막을 수 없다. 전 부대는 즉시 후퇴하여 방어선을 재구축하라. 태국군 총사령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패배를 인정하는 비참한 선언이자 나라의 운명을 포기하는 신음이었습니다. 태국의 자존심은 짓밟혔고 나라의 운명은 낭떠러지 끝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태국 국방부 지하실 깊숙한 곳,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은 비밀 창고의 육중한 철문이 열렸습니다. 그곳에는 태국 정부가 최후의 보루로 여기며 아껴두었던 K방산 기밀 컨테이너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봉인이 해제되자마자 컨테이너 안에서 서늘하고 푸른 금속 광택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자존심, 천궁 트윈 KM/SAM 방공 미사일 시스템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 무기는 실전 데이터가 부족하다며 비아냥거릴 때 태국만이 그 가치를 알아보고 비밀리에 도입했던 비장의 카드였지요. 한국의 기술진이 밤잠을 설쳐가며 설계한 이 무기들은 이제껏 태국을 괴롭히던 중국산 장비들과는 차원이 다른 압도적인 성능을 품고 있었습니다. 천궁2의 핵심은 다기능 레이더에 있었습니다. 중국의 지저분한 노이즈 장막이 레이더를 덮치려 했지만 한국산 레이더는 이를 비웃듯 필요한 신호만을 골라냈습니다. 중국산 레이더가 안개 속에서 허우적대는 돋보기라면 우리 천궁의 레이더는 안개 너머의 바늘구멍까지 찾아내는 최첨단 엑스레이와 같았지요. 수치로 비교해보면 그 차이는 더 극명합니다. 중국제 HQ-9 시스템이 한 번에 10개의 목표물을 간신히 추적할 때 천궁2는 동시에 40개 이상의 목표물을 정밀 추적하며 그중 가장 위험한 미사일부터 순차적으로 요격 순위를 정합니다. 중국의 자존심이라고 불리는 중국제 HQ-9보다도 4배 이상의 처리 속도와 정확도,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방산의 저력이었습니다. 특히 요격 방식에서의 차별점은
전 세계 군사 관계자들의 혀를 내두르게 했습니다. 중국의 미사일들이 발사 직후 커다란 궤적을 그리며 둔탁하게 방향을 틀 때 한국의 천궁2는 콜드 런칭 방식으로 공중으로 솟구친 직후 단 0.1초 만에 적의 미사일을 향해 몸체를 꺾었습니다. 여기에 장착된 측추력 제어 기술은 미사일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유연하게 기동하게 해줍니다. 날아오는 적의 로켓탄을 향해 정면으로 부딪혀 파괴하는 다이렉트 히트 능력은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정밀함이지요. 중국 무기가 몽둥이로 파리를 잡으려 하는 격이라면 우리 천궁은 정밀한 핀셋으로 파리의 날개만 떼어내는 수준이었습니다. 전장으로 긴급 이송되는 한국산 발사대들의 모습은 그 자체로 감동이었습니다. 태국 군인들은 그 푸른 빛의 기계들을 보며 마지막 희망을 품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우리를 구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은 잠시뿐이었습니다. 한국산 무기 특유의 정교한 설계와 튼튼한 외장, 그리고 기계가 가동될 때 들리는 묵직한 구동음은 보는 것만으로도 든든함을 주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기술도 일본의 부품도 해결하지 못한 이 절망적인 전장에 오직 대한민국의 집념이 만들어낸 철의 수호자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저는 그 현장의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파견된 정비팀장으로서 우리가 만든 자식 같은 무기들이 태국의 하늘을 지키기 위해 기동하는 모습을 똑똑히 지켜보았지요. 제 옆에서 단말기를 조작하던 태국인 하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한국 형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저 미친 불벼락을 막을 수 있는 건 이제 당신들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하고 올라왔습니다. 캄보디아군과 그 뒤에 중국 고문단은 아직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자신들이 비웃던 신흥 방산국, 한국의 무기가 얼마나 무자비하고 정밀하게 자신들의 오만을 박살낼 준비를 마쳤는지 말입니다. 중국산 PHL-03 로켓들이 다시 한번 불을 뿜으며 하늘을 덮으려 할 때 저는 전술 단말기를 확인하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자, 이제 대한민국이 만든 진짜 불꽃놀이를 감상해보시지. 제 입가에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번졌고 곧이어 천궁2의 발사대에서 거대한 화염과 함께 대한민국의 정의가 하늘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요격의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의 격차가 만들어내는 거대한 역전극의 서막이었지요. 하늘을 찢어놓았던 캄보디아의 로켓탄들이 우리 천궁의 사거리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지옥의 불줄기들은 단 한 발도 태국 땅에 닿지 못한 채 공중에서 가루가 되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저 완전 열세였던 태국이 단지 숨을 잠깐 고른 것일 뿐이었습니다. 태국은 캄보디아를 상대로 아직 어떠한 우위도 점하지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천궁2의 화려한 요격쇼가 끝난 뒤 전장에는 잠시 기괴한 정적이 찾아왔지요. 하지만 역시나 그 정적은 폭풍전야의 전조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팀의 시선은 이제 국경 너머 해발 420m의 거대한 괴수처럼 솟아있는 푸피만 고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태국어로 유령이 숨어있는 산이라는 뜻의 이 고지는 단순한 산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점령 자체가 불가능한 자연이 내린 지옥의 요새였거든요. 이곳은 신이 작정하고 만든 천연 성벽과 같습니다. 90도로 깎아지른 수직 절벽은 있기조차 미끄러질 만큼 매끄럽고 그 위로 솟은 능선들은 마치 면도날처럼 날카롭죠. 예시를 들어보자면 숙련된 특수부대원들이 최첨단 등반 장비를 갖추고도 정상을 향해 기어오르다 낙사하는 사고가 빈번할 정도로 험준합니다. 헬기 착륙장조차 만들 수 없는 그 좁고 가파른 지형은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사지나 다름없었지요. 하지만 태국군은 이 고지를 반드시 오늘 안에 탈환해야만 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푸피만 고지는 태국의 수린주 전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전장의 눈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설치된 레이더와 관측 장비만 있다면 태국군의 모든 움직임은 손바닥 보듯 적에게 노출됩니다. 이곳을 점령하지 못한다는 건 태국 동부 방어선 전체를 캄보디아와 그 배후의 중국에 상납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방콕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적에게 활짝 열어주는 꼴이지요. 그리고 그걸 잘 알고 있는 캄보디아군은 중국의 전폭적인 기술 지원을 받아 이 고지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강철 기지로 개조해 놓았습니다. 산의 내부를 깎아 콘크리트 벙커를 구축하고 그 위에 중국산 HQ-9B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의 개량형을 촘촘히 배치했습니다. 이 방어막은 정말이지 소름 끼칠 정도로 완벽했습니다. 미사일 100발을 동시에 쏟아부어도 산 전체를 감싸는 전자기적.
쉴드가 모두 튕겨내버리는 난공불락의 상태였지요. 적 지휘부는 이 난공불락의 요새 위에서 승리를 미리 자축하고 있었습니다. 첩보 자산에 포착된 그들의 모습은 가관이었습니다. 중국 고문단과 캄보디아 장군들이 벙커 테라스에서 최고급 샴페인을 터뜨리며 아래쪽 태국군 진지를 비웃고 있었지요. 태국 놈들이 쏜 미사일은 산새들의 불꽃놀이일 뿐이다. 라며 거드름을 피우는 그들의 오만함은 전파를 타고 우리 지휘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들의 악랄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전수한 전술 중 가장 추악했던 것은 바로 인간 방패 드론 작전이었습니다. 그들은 수천 대의 자폭 드론을 출격시키면서 그 사이사이에 민간인 구급차나 구호 물자, 수송 드론의 열 신호와 똑같은 가짜 신호를 심어놓았습니다. 태국군이 이를 요격하려 하면 태국이 민간인 구호 활동을 폭격했다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비열한 함정이었지요. 인간의 생명을 단지 선전 도구로만 보는 그들의 면모에 저는 구역질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윙윙 기분 나쁜 기계음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중국산 ASN-301 자폭 드론 5,000대가 일제히 구름을 뚫고 내려왔습니다. 압도적인 물량 공세였습니다. 태국군이 보유한 서구권 대공포들은 과열로 포신이 휠 지경이었고 미사일 재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푸피만 고지라는 난공불락의 요새는 끄떡도 하지 않았죠. 결국 정밀함보다는 물량으로 찍어 누르는 중국의 전술 앞에 태국 병사들의 눈에는 절망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팀장님, 이제 우리가 나설 차례입니까? 제 옆에서 통신 장비를 점검하던 태국군 하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단말기를 켰습니다. 전장의 한가운데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던 한국산 이동식 발사대 KSAM 개량형인 K슈터가 육중한 기계음을 내며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기묘한 광경이 연출되었습니다. 우리 K슈터의 포신이 저기 있는 푸피만 고지가 아니라 정반대 방향인 태국 내륙의 텅 빈 하늘을 향해 조준을 시작한 것입니다. 전 세계 첩보 위성들이 이 광경을 라이브로 지켜보며 의아했습니다. 펜타곤 브리핑룸에서는 한국군이 시스템 오류를 일으켰거나 공포에 질려 아군 기지 방향으로 쏘려 한다는 비아냥 섞인 분석이 나왔지요. 캄보디아 고지 위에서 샴페인을 마시던 적 지휘관들도 배꼽을 잡으며 비웃었습니다. 한국 놈들, 드디어 미쳤구나. 도망가는 방향으로 미사일을 쏘다니. 우리가 아닌 아군을 공격하려고 하는구나. 하지만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만이 설계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승리의 공식이었습니다. 발사! 제 명령과 함께 한국산 차세대 정밀 유도탄 가디언X가 굉음을 내며 솟구쳤습니다. 미사일은 정말로 적을 등지고 우리 기지 쪽으로 미친 듯이 날아갔습니다. 캄보디아 레이더병들은 적군 자폭 확인이라며 환호성을 질렀지요. 그들이 방심하며 고지 전방의 방어막 출력을 낮추던 그 찰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시속 마하 4로 날아가던 가디언X가 공중에서 갑자기 정지한 듯 멈춰섰습니다. 그리고는 관성의 법칙을 비웃기라도 하듯 그 자리에서 180도 유턴을 감행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방향을 트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미사일의 옆면에 장착된 수십 개의 초정밀 측추력 벡터 제어 노즐이 단 0.05초 만에 폭발적인 힘을 내뿜어 미사일의 머리를 강제로 뒤로 돌려버린 것입니다. 말도 안 돼. 물리적으로 저게 가능한 거야? 모니터를 지켜보던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경악했습니다. 보통의 미사일은 방향을 전환할 때 공기 저항 때문에 커다란 원을 그리며 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체가 공중에서 분해되어 버리거든요.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이 난제를 해결했습니다. 미사일 몸체 전체를 수직과 수평으로 자유자재로 튕겨내는 고기동, 측추력 기술을 세계 최강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입니다. 이 기술이 왜 압도적이냐고요? 중국이나 러시아의 미사일들이 둔탁하게 원을 그리며 타겟을 찾을 때 우리 가디언X는 정지 상태에서 즉시 방향을 전환해 적의 뒤통수를 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치로 비교하자면 중국의 HQ-9B 미사일이 방향을 전환하는 데 필요한 반경이 2km라면 우리 가디언X는 단 50m 안에서 기동을 끝냅니다. 40배 이상의 민첩성 차이입니다. 캄보디아군의 레드 쉴드는 전면에서 날아오는 공격을 막는 데만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디언X는 태국 내륙으로 날아가는 척하다가 180도를 돌아 적의 방어막이 가장 얇은 고지 뒷면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이건 캄보디아군 입장에서는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궤적이었죠. 당연했습니다.
이곳을 타격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겠죠. 적 레이더병이 비명을 지르기도 전이었습니다. 마하 5로 가속한 가디언 X가 푸피만 고지 정상의 지휘 벙커와 레이더 돔을 정확히 관통했습니다. 샴페인 잔을 들고 있던 적 장군들의 머리 위로 대한민국의 불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직격입니다. 타겟 무력화 완료. 통신병의 외침과 함께 푸피만 고지 정상은 거대한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중국이 자랑하던 수조 원짜리 방공망이 한국산 미사일 한 발의 유턴, 기교 앞에 맥없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5,000대의 자폭 드론을 조종하던 컨트롤 센터가 파괴되자 하늘을 메우던 드론들은 실 끊어진 인형처럼 정글 속으로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방산기술의 정수였습니다. 우리는 무식하게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적의 상식을 180도 뒤집는 천재적인 발상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정밀 제어 기술로 승리합니다. 독일과 이스라엘 방산 전문가들이 정복은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 고지를 우리 대한민국 무기는 단 한 번의 기동으로 고철산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승리를 만끽하기엔 아직 일렀습니다. 방공망에 눈을 멀게 했던 가디언 X의 활약은 분명 전장의 판도를 뒤집어 놓기에 충분했지만 전쟁이라는 잔혹한 게임은 결코 그렇게 쉽게 마침표를 찍어주지 않았거든요. 눈을 찔렀다고 해서 거인이 곧바로 숨을 거두는 건 아니었지요. 오히려 시력을 잃은 짐승은 더 악에 받쳐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중국다웠습니다. 이번 캄보디아에 대한 지원으로 자신들의 방산 기술력을 전 세계에 홍보하고 싶어하는 그들이었습니다. 세계 방산 시장을 먹어치우려는 야심을 가진 그들이었기에 절대로 포기하려고 하지 않았죠. 푸피만 고지 정상의 레이더는 고철이 되었지만 그 산등성이와 정글 속에는 여전히 중국의 압도적인 물량, 지원을 받은 캄보디아의 주력 지상군이 따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수적으로만 따지면 태국군은 여전히 10대 1의 열세에 놓여 있었지요. 이건 마치 돋보기를 뺏긴 거인과 맨주먹의 아이가 싸우는 꼴이었습니다. 거인이 앞을 보지 못하고 허공에 팔만 휘둘러도 그 풍압에 아이의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전력 차이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전 세계 전쟁사를 보더라도 10배나 차이나는 수적 우위를 극복한 전투는 정말로 손에 꼽죠. 그럼에도 태국군이 왜 그 지옥 같은 푸피만 고지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산이 아니라 수린주 전체를 관통하는 보급로의 심장 박동과 같은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고지를 완벽하게 손에 넣지 못하면 아래쪽 분지에 주둔한 태국군은 적의 곡사포와 박격포, 사격장에 갇힌 표적지 신세가 될 뿐이었습니다. 고지를 정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기서 모두 산채로 매장당할 것이라는 태국 지휘부의 절규는 결코 과장이 아니었지요. 하지만 적들은 승기를 되찾기 위해 인간이길 포기한 수준의 악랄한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중국 고문단이 전수한 인간 방패 전술은 정말이지 치가 떨릴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인질로 잡은 태국 민간인들을 자신들의 탄약고와 지휘소 주변에 강제로 배치했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려면 너희 형제들의 심장을 먼저 뚫어야 할 것이라며 비웃는 적들의 무전 내용은 정말이지 피를 거꾸로 솟게 만들었지요. 게다가 그들은 최후의 카드로 소비형 자폭 드론 수험을 전장에 쏟아냈습니다. 하늘이 갑자기 시커먼 먹구름이 낀 것처럼 변하더니 수만 마리의 금속 메뚜기 떼가 날아오르는 듯한 기분 나쁜 기계음이 고막을 찔렀습니다. 중국산 ASN-301을 기반으로 개조된 자폭 드론 1만 대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것이지요. 태국군의 대공포는 이미 과열되어 포신이 시뻘겋게 달아올랐고 병사들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소형 폭탄들을 맨몸으로 견뎌내야 했습니다. 드론 하나가 터질 때마다 태국 병사들의 비명과 붉은 선혈이 정글의 흙먼지를 적셨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름도 없는 이 정글의 한복판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기계의 물량 앞에 짓밟히고 있었으니까요. 팀장님, 이제 정말 한계입니다. 저 하늘을 뒤덮은 괴물들을 도대체 어떻게 막으란 말입니까? 심지어 숫자도 우리의 10배입니다. 제 옆에서 통신기를 쥐고 있던 태국군 장교의 목소리는 이미 절망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전술 단말기의 마지막 잠금 코드를 해제했습니다. 이제껏 숨겨왔던 대한민국 방산의 진정한 사신 K239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 그 거대한 위용을 드러낼 차례였으니까요. 천무가 왜 전 세계에서 지옥의 불방망이라 불리는지 아십니까? 단순히 로켓을 많이 쏴서가 아닙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PHL-03 다연장 로켓이 커다란 덩치로 마당 전체를 대충 훑고
지나가는 투박한 빗자루라면 우리 천무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적의 경동맥만 도려내는 정밀한 수술용 메스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무기는 100발을 쏴서 단 한 발이라도 맞기를 기도하는 요행을 바라지만 천무는 12발을 쏘면 12발 모두 적의 정수리에 꽂아 넣는 집념의 무기입니다. 특히 이번에 투입된 천무 K 버전은 전 세계 어떤 나라도 흉내조차 내지 못하는 독보적인 천재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분자 진동인식 시스템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술인지 쉽게 설명해 드리지요. 보통의 미사일은 적의 열을 추적합니다. 그래서 적이 연막탄을 피우거나 가짜 열원을 뿌리면 바보가 되기 일쑤지요. 하지만 한국의 천무는 다릅니다. 적 전차의 엔진이 내뿜는 고유의 미세한 금속 진동, 즉 그 기계만이 가진 고유의 목소리를 찾아냅니다. 숨어봤자 소용없다. 내 심장 소리가 이미 우리 레이더에 박제되었으니까라는 느낌인 거죠. 이 기술은 주파수의 미세한 오차를 잡아내는 나노 단위의 센서 공학이 필요해서 미국이나 독일조차도 개발 난도가 너무 높아 효율이 떨어진다며 중간에 포기했던 꿈의 기술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엔지니어들은 그 불가능을 집념으로 뚫어냈고 오늘 그 결실이 인도차이나의 정글 위에서 화려한 승전보로 증명될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천무, 전 포대 사격 개시. 제 명령과 함께 239mm 로켓 12발이 단 60초 만에 화염을 내뿜으며 승천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용 12마리가 먹잇감을 향해 달려드는 장관이었지요. 하지만 진짜 반전은 미사일들이 푸피만 고지상공에 도달했을 때 펼쳐졌습니다. 미사일의 배가 갈라지며 수백 개의 지능형 자탄들이 밤하늘의 별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 자탄들은 하나하나가 스스로 눈을 가진 유도 폭탄입니다. 하늘에서 춤을 추듯 내려오던 자탄들이 갑자기 정글 속에 숨어있던 캄보디아의 중국제 VT-4 주력 전차들을 향해 수직으로 꺾여 들어갔습니다. 천무의 미사일 한 발이 터지면 축구장 3개 면적 전체가 순식간에 가루가 됩니다. 그냥 먼지가 되는 게 아니라 그 구역 안에 있는 모든 철갑과 콘크리트가 분자 단위로 찢겨나가는 수준이죠. 정글의 울창한 나무들 사이에 숨어서 우린 안 보이겠지라며 비웃던 적군 전차병들은 자신들의 머리 위로 쏟아지는 지옥의 비를 보며 경악했습니다. 중국이 자랑하던 최신형 VT-4 전차들이 한국산 자탄 한 방의 뚜껑이 하늘 높이 날아갔습니다. 보통 전차의 가장 약한 부분인 상부를 정확히 노려때리는 상부 공격 방식이었죠. 중국산 전차의 장갑은 한국산 자탄의 관통력 앞에 종이장보다 못했습니다. 불과 5분 전까지 태국군을 조롱하던 캄보디아의 정예 기갑, 여단은 이제 거대한 고철 공동묘지가 되어 연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 앞에 압도적인 수적 우위는 완전히 그저 총알바디쯤으로 전락하고 말았죠. 현장은 말 그대로 처참한 붕괴 그 자체였습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라 학살이다라고 외치며 도망치는 적군의 무전이 지휘소에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도망쳐봤자였습니다. 우리 천무의 자탄들은 아까 말씀드린 분자, 진동인식 시스템으로 적 전차가 이동하는 궤적을 끝까지 쫓아갔으니까요. 나무 뒤에 숨어도 땅 파고 들어가도 소용없었습니다. 한국 무기는 적의 등 뒤를 가장 정확하고 집요하게 노린다는 전설이 그 순간 푸피만 고지에서 탄생한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본 태국군 조종사들은 전율했습니다. 이제껏 적의 지대공 미사일 무서워서 구름 뒤에 숨어있던 그들이 이제는 당당하게 기술을 돌려 푸피만 상공으로 진입하기 시작했지요. 대한민국, 코리아 만세! 무전기 너머로 태국 조종사들의 환호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이제 안전해진 하늘을 가르며 도망치는 적 잔당들을 향해 기관포를 퍼부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폭 드론 떼의 비명을 지르던 태국 병사들도 이제는 눈물을 흘리며 고지를 향해 돌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열어준 불의 길을 따라 그들은 드디어 지옥의 성벽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적군 지휘부는 완전한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자신들이 믿었던 중국의 압도적인 물량이 한국의 정밀한 기술의 칼날 앞에 단 15분 만에 증발해버린 것을 믿을 수 없었겠지요. 사실 이 천무의 기술력은 단순히 강력한 파괴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적의 자폭 드론들이 하늘을 뒤덮었을 때 우리 천무는 그 드론들의 관제 신호를 역추적하는 지능형 재민 기능까지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자탄들이 드론대의 중심부를 타격함과 동시에 강력한 전자기 펄스를 방출해 수천 대의 드론을 한꺼번에 무력화시킨 것이죠. 중국의 기술이 양으로 승부한다면 한국의 기술은 그 양을 무력화시키는 질적인 초격차를 보여준 셈입니다.
캄보디아군이 투입한 자폭 드론 1만 대 중 실제로 태국군 진지에 도달한 것은 단 10%도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한국산 천무가 만든 거대한 불의 장벽에 막혀 정글의 거름이 되었을 뿐입니다. 태국군 사령관은 떨리는 손으로 전황 지도를 고쳐 그렸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푸피만 고지의 7부 능선이 이미 태국군의 수중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정말 외계인을 고문해서 무기를 만드는 겁니까? 그가 농담처럼 던진 말에는 깊은 경외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천무의 발사대를 재정비하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지키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든 무기에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거든요. 푸피만 고지 정상에서는 여전히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연기는 이제 절망의 연기가 아니라 승리의 냄새를 머금은 향연이었습니다. 고지 아래 정글에서 도망치던 적의 잔존 세력들은 이제 깨달았을 겁니다. 방패가 찢겨나간 짐승에게 남은 것은 오직 처절한 사냥꾼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그 사냥꾼의 이름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렇게 푸피만 고지의 정상을 탈환하고 그 기계 넘치던 천무의 포성이 정글의 구름을 흩뜨려 놓았을 때만 해도 저는 이 전쟁이 금방이라도 태국의 승리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전장의 여신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찔린 거인이 쓰러지지 않고 오히려 광기에 차서 몽둥이를 휘두르는 꼴이었지요. 중국은 자신들의 방산 무기를 전 세계에 홍보할 기회를 놓친 것도 모자라 그 모든 이익을 한국에 헌납해야 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있는 전력 없는 전력 전부 끌어모아서 강제로 진격을 외쳤죠. 확실히 고지 정상의 방공망은 고철 더미가 되었지만 그 산등성이 아래에 겹겹이 쌓인 녹색의 지옥인 정글 속에는 여전히 중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캄보디아의 주력 지상군이 동리를 바짝 앓고 있었습니다. 수치로만 따져봐도 태국 기갑 부대의 무려 8배가 넘는 물량이었습니다. 이건 마치 거인의 시력만 뺏었을 뿐. 그 무지막지한 팔다리는 여전히 우리를 향해 미친 듯이 휘둘러지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태국군은 이 푸피만 고지의 심장부를 반드시 지켜내야만 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산이 아니라 인도차이나 반도 전체의 보급과 지휘 체계가 모이는 철의 허브였거든요. 이곳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면 우리가 앞서 거둔 승리들은 그저 일시적인 소동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적들은 이 고지의 지하 깊숙이 개미굴처럼 복잡한 요새를 파고 들어앉아 태국 전역을 마비시킬 수 있는 독침을 갈고 있었습니다. 이 고지를 넘지 못하면 태국은 영원히 적의 사정권 안에서 숨죽여 살아야만 하는 비참한 운명이었기에 병사들은 탈진한 상태였음에도 진흙탕 속에서도 눈을 부라리며 앞으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적들의 악랄함은 시간이 갈수록 인간의 탈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있었습니다. 중국 고문단이 설계한 방어선은 그야말로 지옥의 풍경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후퇴하면서 마을의 유치원과 학교 주변에 수만 개의 대인지뢰를 뿌려놓았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좋아하는 인형이나 알록달록한 학용품 속에 고성능 폭약을 심어두는 차마 인간이라 부를 수 없는 짓까지 저질렀지요. 우리가 가지지 못할 땅이라면 그 누구도 발을 붙이지 못하게 진흙탕으로 만들어라라는 중국발 무전이 감청되었을 때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려 단말기를 쥔 손에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패배를 직감할수록 더욱 잔인하게 민간인의 삶을 짓밟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하늘에는 다시 검은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구름이 아니라 중국이 무제한으로 공급한 자폭 드론의 거대한 무리였지요. 수십만 마리의 금속 메뚜기 떼가 날아오르는 듯한 기분 나쁜 기계음이 전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태국군의 방어선은 이 압도적인 물량 공세 앞에 다시금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드론 하나가 터질 때마다 아군 장갑차가 불덩이가 되었고 병사들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기계 악마들을 피해 비명을 지르며 정글 속을 헤매야 했습니다. 도대체 끝이 어디입니까? 라는 태국 소대장의 절규가 무전기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절망적인 공기가 다시금 태국군을 집어삼키려던 그 찰나 정글의 자욱한 연물을 뚫고 거대한 강철 야수가 포효하며 등장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존심이자 현존하는 지상 최강의 전차 K2 흑표가 그 육중한 궤도를 굴리며 선봉에 섰습니다. 제가 흑표의 엔진을 처음 가동했을 때 그 1500마력의 심장이 내뿜는 진동은 마치 거대한 맹수가 사냥감을 향해 으르렁거리는 소리와 같았습니다. 흑표가 왜 전 세계에서 지상의 왕이라 불리는지 아십니까?
단순히 포가 세고 장갑이 두꺼워서가 아닙니다. 흑표에게는 다른 어떤 나라 전차도 흉내내지 못하는 천재적인 유연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산 최신형 VT사 전차가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 쩔쩔매며 궤도를 헛돌리고 있을 때 우리 흑표는 마치 정글의 호랑이처럼 부드럽게 대지를 움켜쥐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한국이 독자 개발한 반능동 유압식 현수장치에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기술이냐면요. 전차가 마치 요가를 하듯이 자세를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습니다. 차체를 바닥에 바짝 붙여 매복할 수도 있고 앞부분만 번쩍 들어 올려 산꼭대기에 숨은 적을 저격할 수도 있지요. 보통 전차는 차체가 고정되어 있어 급경사에서는 포신을 높게 들지 못해 바보가 되기 십상이지만 흑표는 무릎을 꿇는 동작 하나로 그 한계를 비웃듯 타격합니다. 포수, 12시 방향, 적 매복 탱크 확인, 사격 준비, 제 지시에 포탑이 소리 없이 돌아갔습니다. 흑표는 능선을 따라 기어오는 적들을 향해 자세를 낮췄습니다. 중국 전차들이 울퉁불퉁한 지형에서 사격할 때 명중률이 30% 이하로 뚝 떨어지는 데 반해 흑표는 시속 50km로 질주하면서도 레이저가 1초에 수천 번을 계산해 보정해줍니다. 2km 밖에서 움직이는 목표물에 대한 초탄, 명중률이 95%가 넘는다는 수치는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이미 전설이 되었지요. 독일의 레오파르트나 미국의 에이브람스조차 혀를 내두르는 이 정밀함은 오직 한국 엔지니어들의 집념이 만든 결정체입니다. 전장의 흐름은 더욱 박진감 넘치게 변했습니다. 적들은 태국 국경의 깊은 늪지와 강줄기를 믿고 방심하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전차가 절대로 건너지 못한다라고 확신하던 그들 앞에 흑표는 또 다른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4.1m 잠수도하 기능입니다. 흑표는 스노클 하나만 세운 채 마치 잠수함처럼 강바닥을 훑으며 강을 건넜습니다. 물 밖으로 솟구쳐 오르는 흑표의 모습은 마치 수면을 박차고 오르는 거대한 고래와 같았지요. 캄보디아군 전차병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놈들은 괴물인가? 물속에서 전차가 튀어나온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돼. 분명 꿈일 거야. 하지만 이건 현실이었고 더 문제인 것은 도망칠 곳은 없었다는 거였습니다. 흑표의 주포가 불을 뿜을 때마다 적 전차들은 뚜껑이 날아가며 불꽃놀이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특히 흑표의 능동방어 시스템은 예술 그 자체였습니다. 적이 쏜 대전차 미사일이 흑표를 향해 날아오는 순간 레이더가 이를 감지하고 대응탄을 쏘아 공중에서 폭발시켜 버렸습니다. 미사일이 흑표 근처에도 못 가고 가루가 될 때마다 태국 보병들은 이게 진짜 천하무적이다 라며 함성을 질렀습니다. 중국산 VT사 전차가 덩치만 큰 멧돼지라면 우리 흑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적의 심장을 도려내는 날카로운 표범과 같았습니다. 가장 통쾌했던 장면은 정글 속에 숨겨진 적의 지하 벙커 입구만 골라 때리는 스나이퍼 사격이었습니다. 흑표의 KSTAMK 즉 지능형 상부 공격 탄약은 포탄이 스스로 하늘로 솟구쳤다가 적 전차의 가장 약한 부분인 천장을 수직으로 내리찍습니다. 중국산 VT사 전차 10대가 흑표 한 대를 에워싸고 사격했지만 우리 흑표는 유연한 기동으로 포탄을 흘려보내며 단 1분 만에 적 전차 10대를 모두 고철더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1대 10의 기적. 이것은 수치상의 우위를 넘어선 기술의 승리였습니다. 팀장님, 적들이 전차를 버리고 정글 속으로 도망치고 있습니다. 태국군 장교의 흥분 섞인 보고가 들려왔습니다. 한국산 철갑탄의 무지막지한 관통력 앞에 적들은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었던 것이지요. 흑표의 주포에서 뿜어져 나오는 탄환은 적 전차의 두꺼운 장갑을 종이장처럼 꿰뚫고 지나가 그 배후에 있는 보급 차량까지 한꺼번에 박살을 냈습니다. 캄보디아군에게 흑표는 이제 전차가 아니라 정글을 지배하는 파괴의 신으로 각인되고 있었습니다. 태국 보병들은 이제 흑표의 거대한 몸체 뒤에 숨어 당당하게 진격했습니다. 흑표가 길을 터주자 그토록 무서웠던 자폭 드론들도 흑표의 강력한 전자전 장비의 먹통이 되어 추락하기 시작했지요. 대한민국 방산 기술이 집약된 이 55톤의 강철 야수는 절망에 빠졌던 태국군에게 승리라는 이름의 희망을 다시금 안겨주었습니다. 태국 병사들은 흑표의 궤도가 지나간 자리를 따라가며 코리아, 코리아를 연호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제 더 이상 공포가 아닌 압도적 기술력에 대한 경외심이 가득했지요. 이 흑표의 기술력은 단순히 기계의 성능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엔지니어들이 0.001mm의 오차를 잡기 위해 밤을 지새우고
영하 40도의 혹한과 영상 50도의 폭염 속에서도 테스트를 멈추지 않았던 그 도끼가 서려 있는 무기입니다. 중국이 단순히 돈으로 물량을 찍어낼 때 우리는 생명을 지키겠다는 간절함을 기술에 녹여냈습니다. 그 차이가 지금 이 정글의 전장에서 피와 고철로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흑표는 이제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태국 국민들에게는 신이 보낸 구원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진흙탕은 흑표에게 그저 부드러운 카펫일 뿐이었습니다. 늪지에 빠진 다른 나라 전차들이 엔진 과열로 멈춰설 때 흑표의 엔진은 오히려 더 힘차게 고동쳤습니다. 수중을 돌파하고 진흙을 헤치며 나아가는 그 무시무시한 돌파력에 적의 매복조들은 싸울 의지를 잃고 투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전차는 땅 위를 달리는 게 아니라 대지 자체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공포 섞인 적의 통신이 들려올 때 저는 비로소 우리가 만든 기술이 전설이 되었음을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승리는 아직 저 너머에 있었습니다. 정글의 끝자락, 적의 마지막 사령부가 숨겨진 거대 요새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으니까요. 그 요새는 수십 미터 두께의 강화 콘크리트로 덮여 있어 어떤 폭격에도 견딜 수 있다고 소문난 곳이었습니다. 흑표가 길을 열었지만 이제는 그 거대한 심장을 정밀하게 타격해야 할 차례였습니다. 적들은 최후의 방어선을 치고 결사항전을 준비하고 있었고 전장의 공기는 다시 한번 팽팽한 긴장감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흑표의 해치를 닫으며 다음 작전을 준비했습니다. 흑표의 주포가 쉴 새 없이 불을 뿜으며 적의 잔존 세력을 소탕하는 동안 저의 시선은 이미 요새의 급소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포탄을 아껴라. 진짜 사냥은 이제부터다라고 저는 낮게 읊조렸습니다. 태국 보병들이 고함을 지르며 요새의 외곽을 포위하기 시작했고 적들은 패배의 공포 속에서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흑표의 궤도가 으스러뜨리는 흙더미 소리와 함께 우리는 이제 인도차이나 반도의 운명을 결정지을 마지막 관문 앞에 섰습니다. 흑표 전차의 육중한 궤도가 캄보디아의 억센 정글 수풀을 단숨에 지식이며 길을 터준 덕분에 우리는 전면전 발생 단 하루 만에 적의 심장부라 불리는 거대 요새 바로 앞까지 도달할 수 있던 거였습니다. 불과 24시간 전만 해도 태국 전역이 불바다가 될까봐 전전긍긍하며 밤을 지새우던 것을 생각하면 이건 정말이지? 현대 전쟁사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적 같은 진격 속도였지요. 하지만 승리를 코앞에 둔 태국군 병사들의 얼굴에는 환희 대신 짙은 긴장감과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우리 눈앞에 버티고 선 적의 본질은 지상에 드러난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중국의 설계 기술이 집대성된 지하 50m의 거대 요새였기 때문입니다. 이 지하 요새가 얼마나 지독한 놈인지 예시를 들어볼까요? 이곳은 두께만 5m가 넘는 특수 강화, 콘크리트와 거대한 화강 한반이 층층이 겹쳐진 그야말로 지구의 갑옷을 입은 괴물이었습니다. 일반적인 항공 폭탄이나 미사일은 지표면에서 화려한 불꽃놀이나 하는 수준에 그칠 뿐 내부에는 일련치 식량과 독자적인 발전 시설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지요. 태국군이 아무리 지상을 장악하고 깃발을 꽂아도 적 수뇌부가 이 벙커 속에서 독거미처럼 버티며 원격으로 잔존부대를 조종하는 한 이 전쟁은 결코 끝나지 않을 형국이었습니다. 지상에서는 승리했지만 정작 적의 목줄은 50m 아래에서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던 겁니다. 적들의 악랄함은 이 지하 요새의 입구에서 그 극치에 달했습니다. 캄보디아 수뇌부는 자신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납치했던 태국인 인질 수백 명을 요새 입구와 환기구 주변에 쇠사슬로 묶어놓았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려면 너희 동포들을 먼저 가루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라며 비웃는 그들의 무전은 정말이지? 인간의 탈을 쓰고는 할 수 없는 짓이었지요. 태국 보병들이 인질을 구하기 위해 입구로 다가가려 할 때마다 지하 벙커 곳곳에 숨겨진 무인 자동 터렛이 불을 뿜으며 우리 병사들을 처참하게 쓰러뜨렸습니다. 10m를 전진하기 위해 수많은 병사가 피를 흘려야 하는 그야말로 비명과 신음이 가득한 극한의 대치 상황이었습니다. 태국군 사령관은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식은땀을 닦아내며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팀장님,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인질을 살리려면 우리가 죽어야 하고 저들을 죽이려면 인질을 포기해야 합니다. 한국의 기술로 이 비극을 끝낼 방법이 정말 없는 겁니까? 저는 사령관의 떨리는 눈빛을 마주하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서 대한민국 방산기술의 결정체가 담긴 전술 단말기를 꺼내 들었지요. 걱정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산 전체를 파고 들어앉은 적들과 마주하며 오직 그들의 급소만을 도려내기 위해 이 괴물들을 길러왔으니까요. 제가 단말기에 최종 승인 버튼을 눌렀을 때 저 멀리 후방 지평선 너머에서 대한민국 방산의 정점인 KTSSM, 즉 한국형 전술지대 지유도 무기와 현무사 미사일이 포효하며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그 광경은 마치 거대한 용이 승천하는 듯 장엄하면서도 서늘한 공포를 자아냈지요. 대한민국의 벙커버스터 기술력이 왜 전 세계에서 독보적이며 천재적이라고 불리는지 아십니까? 미국의 GBU-28 같은 탄두는 덩치가 너무 커서 아주 커다란 전략 폭격기가 하늘 높이 올라가 떨어뜨려야만 겨우 제 위력을 냅니다. 만약 적의 방공망이 조금이라도 살아있다면 폭격기 자체가 격추당할 위험을 감수해야 하죠. 하지만 한국의 현무사는 차원이 다릅니다. 지상 발사대에서 쏜 미사일이 우주 끝 성층권까지 솟구쳤다가 중력 가속도를 이용해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수직 낙하하며 그 자체로 거대한 신의 지팡이가 되어 지면을 뚫어버립니다. 중국산 벙커버스터가 단순히 폭약의 양만 늘려 주변을 초토화하는 무식한 망치라면 한국의 현무는 안반의 결을 잃고 파고드는 정밀한 송곳과 같습니다. 수치로 비교해보면 그 격차는 더욱 처참해집니다. 중국제 미사일이 지하 10m에서 힘없이 터지며 흙먼지만 일으킬 때 우리 현무사는 탄두에 장착된 초경전 합금 관통자가 안반을 두부 썰듯 뚫고 들어가 지하 50m 이상의 사령부 심장부를 직접 타격합니다. 2톤에 달하는 특수합금 탄두가 음속의 수배로 지면을 때리는 그 파괴력은 전술 핵무기에 버금가는 충격파를 발생시키면서도 방사능 오염 없이 목표물만 증발시킵니다. 이런 초고밀도 중금속 재련과 정밀, 유도 기술은 나노 단위의 공학 능력이 없으면 개발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영역이지요. 쉽게 비유하자면 남들이 커다란 돌덩이를 던져 담벼락을 무너뜨리려 할 때 대한민국은 아주 날카롭고 단단한 바늘을 정확히 던져 담장 너머에 있는 독거미의 머리만 꿰뚫는 격입니다. 타격 방식 또한 기가 막히고 기발했습니다. 복잡하고 무거운 기계 장치 대신 미사일이 지면에 닿기 직전 소형 로켓이 한 번 더 점화되어 낙하 속도를 극대화하는 2단 가속 방식을 사용했지요. 마치 야구 선수가 공을 던지기 직전 손목 스냅을 한 번 더 주어 위력을 배가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이 간단해 보이는 발상의 전환이 미사일의 관통력을 기하급수적으로 끌어올렸고 지상의 인질들에게는 충격이 덜 가도록 지표면이 아닌 벙커 측면의 단단한 안반층을 타고 비스듬히 파고드는 정밀한 궤도를 그렸습니다. 기존의 무기들이 무작정 내리찍어 부수적인 피해를 키울 때 한국의 무기는 급소만을 도려내는 외과 의사의 칼날이 되어 작전을 수행한 것입니다. 물론 작전이 시작되자마자 펼쳐진 한국식 심리전도 장관이었죠. 우리 한국통신보안팀은 적의 지하 벙커 네트워크를 순식간에 해킹하여 장악해버렸습니다. 적 수뇌부가 상황실 모니터로 전황을 살피려 할 때 화면에는 캄보디아군 장군들이 중국 기업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는 은밀한 영상과 해외, 비자금 계좌 내역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지상에서 목숨 걸고 싸우는 캄보디아 병사들의 개인 단말기에도 이 영상이 공유되었지요. 벙커 내부 스피커에서는 아주 경쾌한 한국의 민요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야말로 완전한 농락이자 적으로 하여금 전의를 아예 상실하게끔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적군 수뇌부가 당장 꺼, 저 미친 소리 좀 안 나게 해, 라며 비명을 질렀지만 제 여권은 이미 우리 한국팀의 소나기에 있었습니다. 지하 벙커 안의 상황은 그야말로 코미디가 따로 없었습니다. 캄보디아 장군들은 서로 멱살을 잡으며 내가 중국 놈들이랑 짜고 이 전쟁을 시작해서 우리를 이 구렁텅이에 밀어넣었지 라며 소리를 질러댔고 중국 고문단은 이런 저질스러운 시스템으로는 도저히 작전 수행이 안 된다며 짐을 싸서 도망갈 궁리만 하고 있었지요. 그들이 아수라장이 되어 서로를 탓하며 싸우고 있을 때 요새의 두꺼운 방탄 관측창 바로 앞까지 한국산 초소형 정찰 드론이 날아와 그들의 꼴사나운 모습을 전 세계에 라이브로 중계해버렸습니다. 서구권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은 대체 언제 이런 정밀한 해킹과 타격 시스템을 결합했느냐며 라이브 방송 채팅창에 감탄사를 연발했지요. 그때였습니다. 지면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거대한 폭발음 대신 묵직한 진동이 발바닥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현무사가 지표면을 뚫고 들어가 적의 지하 사령부 바로 옆 안반에서 장렬한 것이지요.
50m 지하에 숨어 승리를 자신하며 샴페인을 마시던 적들의 식탁은 단숨에 뒤집어졌고 강화 콘크리트 벽에는 거대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요새 전체가 마치 거대한 지진이라도 만난 듯 비명을 지르며 뒤틀렸습니다. 지상에 묶여있던 인질들은 한국군이 미리 살포한 특수수면 가스에 의해 잠시 잠들었을 뿐 단 한 명의 부상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밀함이 만든 기적이었지요. 항복하지 않으면 다음 발은 여러분의 침실 바로 위로 떨어질 겁니다. 이 산 자체가 지도의 평지로 변하는 데는 단 5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태국 총리 대신 전장에 울려 퍼진 것은 한국의 최첨단 인공지능이 합성한 단호한 경고 방송이었습니다. 한국어로 시작해 태국어와 캄보디아어로 즉시 번역된 그 목소리는 전장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캄보디아군 병사들은 이미 지휘부의 추악한 비리와 무능을 목격하고 총을 내려놓은 지 오래였지요. 더는 싸울 명분도 의지도 남아있지 않았던 겁니다. 전쟁을 시작한 지 단 24시간 만의 일이었습니다. 적의 수도를 호령하던 그 오만했던 요새는 이제 거대한 콘크리트 무덤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태국 지휘부는 이제 여유롭게 항복 문서의 초안을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방산기술이 한 국가의 멸망 위기를 단 하루 만에 압도적인 승전보로 바꿔놓은 역사적인 장면이었지요. 전 세계는 이제 똑똑히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무기는 단순히 파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가장 깊은 곳에 숨은 악을 정밀하게 타격해 평화를 되찾아오는 정의의 철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태국 병사들은 벙커 입구에서 잠든 동포들을 조심스럽게 안아 올리며 우리 한국 기술진을 향해 고개를 숙여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고여 있었고 저는 묵묵히 미사일 통제 단말기를 챙기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인도차이나의 하늘에 새겨진 대한민국의 위상은 그 무엇보다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벙커가 무너지고 공식적인 항복 문서가 인도차이나의 하늘을 메웠지만 정작 가장 어두운 곳의 비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쟁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패배를 인정하지 못한 채 인질들을 방패 삼아 끈질기게 숨어든 거대 범죄 조직들의 추악한 잔당들이었지요. 캄보디아 군들과 중국군은 이제 항복을 선언했지만 그들만큼은 항복 조약에 적혀있던 스캠 단지에 납치된 모든 피해자들을 풀어주라는 조항을 절대로 지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캄보디아 내륙 깊숙이 뿌리 박힌 스캠 단지들은 이제 군사기지가 아니라 자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한 비열한 인질극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사실 인질들을 구출하기 위해 시작한 전면전이었지만 아무튼 스캠 조직의 본거지는 전혀 소탕하지 못했고 인질들도 거의 구출하지 못했으니까요. 태국군 또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마 총구를 당기지 못했습니다. 눈앞의 적들이 자신들의 어린 아들과 딸들을 건물 난간에 세워두고 인간 방패로 쓰고 있었으니까요. 이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의 제7 단지는 외벽 두께만 2m가 넘는 강철 콘크리트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 좁은 환기구조차 중국산 자동 기관총 터렛이 지키고 있었고 옥상에는 태국인 인질 수십 명이 쇠사슬에 묶여 적들의 고기 방패가 되어 있었습니다. 태국군 지휘관은 망원경으로 그 광경을 보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저곳을 포격하면 우리 아이들이 죽고 들어가지 않으면 저 악마들이 인질들을 하나씩 처형할 것이다. 라는 절규가 전선에 가득했습니다. 말 그대로 진퇴양난, 사방이 절벽인 극한의 상태였지요. 적들은 태국군의 자애심을 무기로 삼아 우리를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악랄함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중국계 갱단들은 인질들에게 전기 충격기를 가하며 그 비명 소리를 태국군 무전망에 실시간으로 송출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의 손에 수류탄을 묶어놓고 태국군이 다가오면 터뜨리겠다고 협박하는 인간이길 포기한 짓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이 아이들도 함께 지옥으로 간다. 라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는 그들의 목격담은 전 세계를 분노로 들끓게 했습니다. 태국군은 한국이 지원한 압도적인 화력을 가지고도 그 화력이 아군에게 향할까봐 손을 벌벌 떨며 대치만 할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전쟁보다 더 고통스러운 대치였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 비극을 지켜만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파괴하는 무기가 아니라 생명을 가려내는 지혜로운 무기를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태국 사령부의 모니터를 켰을 때 전 세계 전문가들이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던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한국산 기139 천무의 정밀 유도 탄도와 연동된 지능형 방어 그리드 시스템의 가동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한 레이더가 아닙니다. 인공지능이 건물 내부에 골조를 투과해 인질의 심장, 박동과 적군의 거친 숨소리를 구분해내는 그야말로 신의 눈에 가까운 기술이었지요. 대한민국의 이 기술이 왜 전 세계가 경악할 만큼 압도적인지 아십니까? 중국산 무기나 드론은 일단 쏘면 목표 지점 근처 15m 안에만 떨어져도 성공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15m면 인질과 적군이 모두 증발하기에 충분한 거리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인질 작전을 수행할 때 그대로 인질과 적군 모두를 날려버리죠. 자국의 인질을 구할 생각은 전혀 없고 그저 상황만 해결하면 장땡이라는 사고방식을 가진 게 바로 중국이니까요. 그러나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의 기술은 CEP, 즉 원형 공산, 오차 0.5m 이내라는 바늘귀를 꿰뚫는 수준의 정밀도를 자랑합니다. 옥상의 인질과 그 뒤를 지키는 테러범의 거리가 고작 2m라면 중국 무기는 둘 다 죽이지만 한국 무기는 테러범의 정수리만 정확히 따낼 수 있다는 뜻이지요. 이런 정밀도는 나노 단위의 관성 항법 장치와 초고성능 센서가 결합되지 않으면 꿈도 꿀 수 없는 영역입니다. 특히 이번 작전의 핵심이었던 K군집 드론 시스템은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인질과 적군을 식별하여 적군에게만 초소형 성형자격탄을 발사하는 천재적인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타국 무기들이 큰 도끼로 장작을 패듯 섬세함 없이 폭발할 때 우리 기술은 정밀한 레이저 수술칼처럼 악성 종양인 적군만 도려냈습니다. 수치로 비교하면 그 격차는 더욱 처참합니다. 중국의 ASN 계열 정찰 드론이 흑백 TV 수준의 화질로 쩔쩔맬 때 우리 드론은 인질의 눈동자 움직임까지 파악해 그들이 공포에 질려 있는지 적군이 어디에 총을 겨누고 있는지 1000배 이상의 고화질 데이터로 실시간 분석했습니다. 타격 방식은 기발하다 못해 예술적이었습니다. 한국산 유도탄은 건물 전체를 폭파하는 대신 적군이 밀집한 방의 창문만을 정확히 뚫고 들어가 내부에서 특수소음탄과 마취탄을 터뜨렸습니다. 인질들이 있는 방은 지능형 방어 그리드가 실시간으로 좌표를 보정해 마치 보이지 않는 성벽이 쳐진 것처럼 단 한 발의 파편도 튀지 않게 관리했지요. 기존의 무기들이 무작정 위에서 아래로 내리찍어 부수적인 피해를 키울 때 한국의 무기는 급소만을 골라 도려내는 외과 의사의 칼날이 되어 작전을 수행한 것입니다. 여기에 한국 특유의 천재적인 심리전이 더해지자 적들의 요새는 내부에서부터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 보안팀은 적들이 사용하는 중국산 암호화 메신저를 순식간에 해킹해 그들의 우두머리가 부하들의 몫을 챙겨 이미 해외로 도망치려 한다는 가짜 정보를 흘렸습니다. 지휘부의 모니터에는 당신들은 버려졌다는 메시지와 함께 그들이 숨겨둔 비자금 계좌가 0으로 변하는 영상이 실시간으로 상영되었지요. 갱단 조직원들은 서로를 의심하며 총구를 겨누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두목이랑 짜고 우리를 팔아넘기려 했지. 라며 자기들끼리 멱살을 잡고 싸우는 꼴사나운 광경이 한국산 정찰 드론에 의해 생중계되었습니다. 서구권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은 대체 언제 이런 정밀한 해킹과 타격 시스템을 결합했느냐며 라이브 방송 채팅창에 감탄사를 연발했지요. 그들이 혼란에 빠진 틈을 타 한국의 특수부대가 소리 없이 적의 감옥에 침투했습니다. 발소리조차 지워버리는 특수 신발을 신고 그림자처럼 나타난 우리 요원들은 공포에 떨고 있던 태국 청년들의 눈앞에 나타나 조용히 입가에 검지를 갖다 댔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이 여러분을 데리러 왔습니다. 그 한마디에 인질들의 눈에는 안도와 감동의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적들이 자기들끼리 돈가방을 두고 싸우는 동안 인질들은 이미 한국군이 확보한 안전한 비밀 통로를 통해 단지를 빠져나가고 있었지요. 이것은 무력이 아닌 지혜의 승리였습니다. 구출 작전의 하이라이트는 인질들이 태국 국경을 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산 스무한 장갑차들이 양옆으로 줄지어 서서 강철의 벽을 만들었고 그 사이로 아이들과 청년들이 뛰어나왔습니다. 멀리서 적군 잔당들이 뒤늦게 총을 쏘아댔지만 장갑차의 두꺼운 장갑은 그 비겁한 총탄들을 빗방울 튕겨내듯 튕겨내며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었습니다. 중국산 장갑차였다면 소총에도 그대로 뚫렸겠지만 이건 세계 최강의 장갑차인 한국의 기11이었죠. 포탄을 맞아도 멀쩡한 괴물 장갑차였습니다. 국경을 넘어온 태국 청년들은 땅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며
자신들을 구하러 온 한국 군인들의 손을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울음소리는 곧 승전가보다 더 장엄한 희망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그들의 외침은 태국 전역에 생중계되었습니다. 지옥에서 돌아온 자녀를 품에 안은 태국 부모들은 한국 엔지니어들과 군인들을 향해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단순히 건물을 부수고 적을 죽이는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 속에 갇힌 이들에게 내미는 가장 따뜻하고 정교한 손길이었지요. 우리는 파괴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기를 만드는 이유는 지켜야 할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태국 언론의 인터뷰에서 남긴 이 말은 곧 전 세계 인권단체의 표어가 되었습니다. 작전이 끝난 뒤 캄보디아의 그 흉물스러웠던 스캠 단지는 오직 적군들만이 갇힌 거대한 감옥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설계한 정밀한 압박 속에 남은 갱단들은 자기들끼리 분열하다 결국 자수하거나 자멸하는 길을 택했지요. 억지로 총을 들고 싸우던 이들에게 남은 건 오직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기술력이 주는 경외심뿐이었습니다. 지옥 같은 전쟁터 한복판에서 피어난 이 기적 같은 인류에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금 각인시킨 위대한 기록이 되었습니다. 태국 병사들은 이제 한국산 장비들을 보며 형제처럼 아끼고 닦았습니다. 그들에게 메이드 인 코리아는 단순한 제조국 표시가 아니라 반드시 살아서 돌아가게 해주겠다는 약속이었으니까요. 저 역시 땀에 젖은 장비를 정리하며 멀리 보이는 태극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기술의 정점에는 항상 인간이 있어야 한다는 우리의 철학이 오늘 인도차이나의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태국군 사령관은 떨리는 손으로 저희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의 무기에는 영혼이 담겨 있군요. 우리는 오늘 무기를 본 것이 아니라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 말에 저는 그저 묵묵히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가 밤을 지새우며 회로를 만지고 탄두를 깎았던 그 시간들이 누군가의 소중한 일상을 되찾아 주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모든 피로가 씻겨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인도차이나의 습한 열기가 가라앉고 전장의 화염이 잦아들었을 때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의 풍경은 말 그대로 극명한 대비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한국 기술진의 일원으로서 파괴된 전장을 정리하며 현지 병사들과 함께 수거된 잔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닥에는 중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다던 캄보디아의 무기들이 흉측한 고철 덩어리가 되어 널브러져 있었지요. 중국산 VT사 전차들은 포탑이 마치 뚜껑 열린 냄비처럼 날아가 있었고 수조원을 들였다는 레이더 시스템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타버린 상태였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화려한 포장지로 감싸여 있었지만 한번 휘두르자마자 부러져버린 조잡한 장난감 칼과 같았습니다. 반면 그 뜨거운 포화 속을 뚫고 지나온 한국의 K2 흑표 전차와 천무 발사대들은 먼지만 조금 뒤집었었을 뿐 여전히 서늘한 금속 광택을 내뿜으며 웅장하게 서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철의 기적이지요. 라고 옆에 있던 태국군 정비병이 감탄하며 장갑판을 쓰다듬더군요. 이번 전쟁은 단순히 영토 분쟁의 종결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방산 시장의 보고서에는 수조 원 규모의 중국 장비가 한국의 180도 유턴 탄환 한 발에 고철산이 되었다. 라는 충격적인 문구가 대대적으로 실렸습니다. 이것은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기술의 격차가 실전에서 증명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자마자 방콕의 고급 호텔 로비는 전 세계에서 몰려든 무기, 중개상들과 각국 국방장관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태국을 외면하며 일본이나 러시아 무기를 팔기 위해 열을 올리던 장사치들이 이제는 짐을 싸서 조용히 고국으로 돌아가는 비참한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특히 일본의 방산 관계자들은 자신들의 장비가 한국 기술에 완벽하게 압도당하는 것을 지켜보며 입술을 깨물더군요. 이제 시장의 동무대는 오직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중동의 부호들부터 동유럽의 정부 관계자들까지 그들은 이제 백지수표를 내밀며 우리에게도 그 180도 회전하는 미사일을 팔아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내민 계약서의 금액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단 한 번의 전면전 승리로 대한민국이 따낸 수출 계약 건수만 수십 건, 액수로는 수백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대박이 터진 셈이었지요. 한국의 창원과 이천에 있는 방산 공장들은 이제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전 세계 안보의 심장부로 우뚝 섰습니다. 공장 입구에는 전용기를 타고 날아온 외국 사절단이 면담 차례를 기다리며 줄을 서는 기이한 풍경까지 연출되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은 이제 전 세계 민주주의와 평화를 지키는 민주주의의 병기창이라는 독보적인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국경지대에는 이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푸피만 고지 기슬,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장소에는 한국산 무기의 활약을 기리는 작은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그 주변에서 태국 아이들이 한국군 장갑차 모양의 장난감을 들고 뛰어노는 평화로운 후일담을 접했을 때 저는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쏜 건 미사일이 아니라 정이었습니다. 라는 태국 국방장관의 연설은 전 세계 언론에 타전되어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키는 곳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강력한 신뢰가 전 지구적인 상식이 된 것입니다. 한편 태평양 건너 미국의 펜타곤 브리핑룸은 전례 없는 침묵과 경악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미 국방부 관계자들과 최고의 공학 박사들이 태국 전면전 영상을 수만 번씩 돌려보며 기술적 분석에 매달렸지만 결과는 매번 실패였습니다. 어떻게 물리적으로 미사일이 마하의 속도로 날아가다가 공중에서 정지한 듯 180도를 돌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은 그들에게는 신의 영역처럼 보였을 겁니다. 현대 물리학의 상식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한국의 측추력, 제어 기술은 미국의 천재들에게도 도저히 풀 수 없는 마법과 같은 난제였던 것이지요. 미국과 러시아의 최첨단 첩보 위성들이 한국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다고 자부했지만 정작 이런 괴물 같은 무기들이 개발되고 시험 발사되는 기지들은 단 한 번도 포착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그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비밀 기지들은 사실 우리 눈앞에 있었다. 라는 자조 섞인 보고서가 펜타곤 내부에서 돌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무기 수출국이라 자부하던 국가들이 이제는 자존심을 굽히고 한국의 공동 개발을 구걸하는 상황으로 주도권이 완전히 역전되어 버렸습니다. 한국의 수석 엔지니어가 펜타곤의 초청을 받아 강연대에 섰을 때 미성숙한 거물들은 숨을 죽이며 그의 입을 주목했습니다. 한 참석자가 비결을 묻자 우리 엔지니어는 여유롭게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0.00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으려는 현장, 기술자들의 정성과 내 가족을 지키겠다는 간절함이 만든 정성이지요. 이 짧은 한마디는 오직 숫자로만 전쟁을 계산하던 서구권 전문가들에게 뒤통수를 때리는 듯한 통쾌한 일침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안보의 표준은 이제 미국 중심에서 한국 중심으로 급격하게 이동했습니다. 글로벌 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입장할 때 모든 정상이 기립 박수를 보내는 장면은 이제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적으로 돌리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 라는 말이 국제관계의 제일원칙이 될 정도로 우리의 위상은 격상되었습니다. 과거에 도움을 받던 작은 나라가 이제는 전 지구를 지키는 보이지 않는 방패가 되어 인류의 내일을 책임지는 위치에 올라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한국의 급부상보다 더 중요한 게 남아있었어요. 그건 바로 전쟁에 휩쓸려 완전히 망가진 태국 국경지역 민간인들의 삶이었습니다. 전쟁의 화마가 휩쓸고 지나간 수린주의 풍경은 그야말로 참혹했습니다. 우리가 거둔 승리와 전 세계의 찬사가 쏟아지는 동안에도 제가 현장에서 마주한 현실은 차가운 금속 광택보다는 흙먼지와 비린내 섞인 폐허에 더 가까웠지요. 푸피만 고지 기슭을 따라 펼쳐졌던 그 울창한 정글은 중국산 다연장, 로켓과 우리의 대응 사격으로 인해 거대한 숫덩이 밭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태국 주민들이 대를 이어 살아오던 마을들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으깨져 있었고 땅 밑에는 여전히 적들이 뿌려놓은 보이지 않는 이빨, 즉 지뢰들이 수만 개나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유엔과 서구권 구호단체 전문가들이 헬기를 타고 이 현장을 둘러보며 내놓은 진단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이 지역의 지뢰를 모두 제거하고 인프라를 복구하는데 최소 20년은 걸릴 것입니다. 수린주는 당분간 죽음의 땅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보고서가 전 세계로 타전되었지요.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안 된다는 말은 더 빨리, 더 완벽하게 해내라는 주문과 같다는 점이었지요. 우리는 단순히 무기만 팔고 떠나는 장사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무기가 낸 상처를 우리 손으로 직접 치료해주겠다는 대한민국 특유의 의리가 작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가장 먼저 지시한 것은 대한민국의 자존심인 AI 지뢰 탐지, 로봇 K-스파이더 군단을 투입하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지뢰 제거라고 하면 군인들이 엎드려 탐지기로 땅을 훑은 느릿한 장면을 떠올리시겠지만
한국의 기술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거미처럼 생긴 수백 대의 소형 로봇들이 정글을 누비며 초음파와 지표, 투과 레이더로 땅속을 3D 스캔하기 시작했지요. 수치로 말씀드리면 숙련 된 공병 100명이 한 달간 해야 할 일을 이 로봇 군단은 단 24시간 만에 끝마쳤습니다. 지뢰 탐지율 99.9%. 적들이 악랄하게 심어둔 플라스틱 지뢰조차 한국의 알고리즘 앞에서는 그저 발가벗겨진 고철더미에 불과했습니다. 지뢰가 제거된 자리에는 곧바로 대한민국의 3D 콘크리트 프린팅 건설 시스템이 들어섰습니다. 이건 정말이지 마법 같은 광경이었습니다. 거대한 로봇팔이 윙윙거리며 돌아가더니 단 하루 만에 집 한 채의 골조를 뚝딱 뽑아내는 것이었지요. 독일이나 일본의 건설사들이 자재를 나르고 벽돌을 쌓는데 수개월을 계산할 때 우리는 빨리빨리 DNA의 최첨단 기술을 결합해 마을 하나를 일주일 만에 재건해냈습니다. 그냥 집이 아니었습니다. 태국의 고온다습한 기후를 견디면서도 한국의 스마트홈 시스템이 결합된 전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미래형 마을이었지요. 마을이 복구되던 날 저는 폐허가 된 집터에서 멍하니 앉아있던 노인 나파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적들의 포격에 집과 가축을 모두 잃고 절망에 빠져 있었지요. 제가 다가가 한국의 모듈러 주택 열쇠를 건네자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말 이게 제 집입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잿더미였던 이 자리에 어떻게 이런 건물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라며 나파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나라입니다. 당신들의 평화를 지키는 것까지가 우리의 임무니까요. 나파 씨가 새 집에 들어서자마자 거실의 벽면 패널에서 한국어와 태국어가 동시에 흘러나왔습니다. 스마트팜 시스템이 가동되며 집 마당에 설치된 자동 재배 시설이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이건 단순히 집을 지어준 게 아니라 주민들이 다시 자립할 수 있는 미래의 씨앗을 심어준 것입니다. 수린주 접경 지역 주민들은 이제 더 이상 전쟁의 공포에 떨지 않습니다. 대신 한국산 태양광 패널이 만들어내는 전기로 밤을 밝히고 한국의 위성통신망으로 전 세계와 연결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은 밤잠을 아껴가며 수린주의 인프라를 닦았습니다. 전 세계가 희망이 없다며 포기한 마을을 한국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희망의 마을로 바꿔버린 거죠. 수치로 증명된 우리의 압도적인 면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전쟁으로 파괴된 도로 100km를 단 48시간 만에 고강도 특수 아스팔트로 재포장했고 마비되었던 전력망은 한국산 에너지 저장 장치를 통해 단 일주일 만에 전쟁 전보다 3배 더 안정적인 공급망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은 이를 두고 수린주의 기적이라 칭송하며 한국의 인도주의적 지원 속도가 빛의 속도와 같다고 극찬했습니다. 사실 이런 압도적인 복구 속도는 다른 나라들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일본이나 미국 측 관계자들은 현장을 방문했다가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우리는 설계도 검토에만 한 달을 썼는데 한국은 이미 마을 하나를 다 지었다니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라며 그들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불가능이란 단어 자체가 사치였습니다. 우리는 한국 전쟁 당시 직접 피를 흘려본 경험이 있고 그렇기에 전쟁터에서 피 흘린 태국 청년들의 희생을 알기에 그들의 가족에게 가장 완벽한 평화를 선물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온 곳에는 평화와 번영이 싹 튼다. 라는 말이 인도차이나 반도 전체의 격언이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이익요? 의도한 결과는 아니었지만 수백조 원의 인프라 수주권은 당연히 따라온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술진이 얻은 진짜 수익은 태국 국민들의 진심, 어린 미소와 코리아, 사랑해요 라는 아이들의 외침이었습니다. 그게 가장 한국다웠기 때문입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